봐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컨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손조 심입니다. 네, 오늘은 3화 2부 할 차례죠. 38페이지 속 작은 코너 38페이지 하고요.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손평 사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본인이 신났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회 내가 본다. 아, 그럼요. 저도 손평 사회 좋아요. 사회는 나의 기쁨. 너무 잘 보면 사회 진짜 사회 마스터. 감사합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역시. 칭찬 아주 좋습니다. 역시 소셜한 사람은 많이 하도록 해. 칭찬 이런 거. 사랑, 표현. 약간 하고 싶지 않다. 네, 오늘 또 우리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코너 속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페이지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켄지 요시노의 커버링이라는 책에 나오는 38쪽입니다. 켄지 요시노가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일본계 미국인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아시아인으로서 경험한 거, 그것도 이제 이 사람이 게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게이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커버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데요. 38쪽 읽고 일단 낭독이라고 할까요? 네. 읽는다기보다 낭독을 하고 제가 오늘 왜 이 책을 골라왔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커버링의 38쪽입니다. 게이 정체성에 도달하기까지 나는 3단계의 고투를 거쳤다. 이것은 동성애자 친구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목격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나는 이성애자가 되려고 했었다.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 나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것을 전환의 욕구라고 부르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나는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빌에게 그의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던 무렵에는 더 이상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친구들에게는 나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이것을 패싱의 욕구라고 부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벽장에서 나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동성애자를 주제로 글을 쓰거나 공개적으로 동성과 애정 표현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나의 성적 지향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패싱과는 달랐다. 왜냐하면 동료들은 내가 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나의 게이다움을 자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38페이지고요. 요 욕망, 그러니까 패싱, 이성애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이기를 거부하려고 하는 전환도 아닌 요거. 내가 커밍아웃을 했지만 내가 게이임을 그냥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을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서 그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동화되는 단계가 이제 커버링인 거죠. 약간 또 패싱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들리네요. 예를 들어서 그 커버링이라고 하는 게 몇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커밍아웃을 하고 내 정체성을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이 게이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왜 우린 그것을 자제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게 되게 공감 가는 지점이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또 뭐 게이다움이기도 하고 어떤 뭐 사실 페미니스트 정체성에서도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커버링을 엄청 요구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뭐랄까 이게 단계적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종종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있을 때 저기에 있을 때 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커버링이라고 하는
이게 근데 굉장히 생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저자가 이 커버링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어빈 고프만이 쓴 낙인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고프만이 설명했던 커버링은 뭐였냐면 루즈벨트 대통령 케이스였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휠체어 사용자였는데 모든 사람이 그가 휠체어 사용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식의 연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마치 두 다리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선다든지 이런 식의 퍼포먼스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맞추는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페미니스트 정체성도 마찬가지고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 인종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아시아계니까 미국에서 마치 백인인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커버링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하기도 내셔널리티하고도 하고 관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낙인과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또 그러니까 자기 혐오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동시에 작동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다른 성격을 드러낼 때 무언가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욕망들 막 이런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또 사실 이제 오늘 커버링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난 회차에서 정년이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정년이에서 우리가 그때 만들었던 말 헤테로 라이팅을 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정년이라는 웹툰이 원작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가 퀴어인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마치 커버링 시키는 거죠. 이게 마치 있죠. 퀴어 작품이 아닌 것처럼. 근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알지만 그냥 굳이 내가 이걸 드러내진 않겠다라고 하는. 약간 시골 소녀 상경기 성공기처럼만 또 음. 보여지고 싶어하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커버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다루고 싶었지만 다루자고 얘기하지 않은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강요가람 감독의 럭키 아파트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어서 그러니까 레즈비언 커플이 융자를 내서 아파트를 샀는데 꿈의 보금자리를 샀는데 이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식의 대사가 나와요. 너네 여자들이 사는 이상한 집에 이상한 여자. 근데 니들이 조용히만 살면 우리가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제 주민들의 나대지 말라고 말이 나오는데 너무 다 아는 거죠. 여자들이 이렇게 사니까 레즈비언 커플이라니 하지만 레즈비언이라는 걸 드러내지만 않으면 문제 안 삼을 거야. 라는 식으로 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돈 스피크 돈 텔. 그렇죠. 미국 군대에서 정선에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룰 같은 것들인데 이게 되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커버링이 요구되고 한편으로는 또 다양한 소수자들이 그런 커버링의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에서 다룰 감독이 굉장히 퀴어한 작업들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퀴어 영화로 충분히 얘기되어 왔을까? 이런 것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 감독의 전문가가 조평이어서 조평한테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다. 혹시 이 감독의 작품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일종의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패싱이라든가 커버링에 뭐가 내진 헤테로 라이팅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커버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8페이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은 제가 앞에서 막 이 감독 저 감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알리스 기 블라셰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풀네임은 알리스 기 블라셰지만 결혼 전 이름이 알리스 기여가지고요. 그냥 알리스 기로 오늘은 줄여서 부르도록 할게요. 알리스 기 같은 경우는 영화가 탄생하던 시기인 1896년부터 활약을 했던 감독이고요. 1분짜리 영화부터 뭐 장편 영화까지 1000여 편이 넘는 작품을 만들었었던 감독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알리스기
하면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음. 진짜 못 들어본 감독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왜 이렇게 지워졌는지, 우리는 왜 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어떤 감독인지 좀 함께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조평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죠. 조평 가기 전에 네, 음. 제가 좀 개인적인 네네네네. 개인적인 뭐랄까 얘기를 좀 그러니까 아마도 셋 다 마찬가지긴 할 텐데 이제 여러 영화 수업 같은 거를 이제 네, 하다 보면 이제 맨날 뭐 영화 A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영화 탄생부터 우리 세계 얘기하잖아요. 영화사. 맞아. 지겨워. 네. 네. 영화 탄생부터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최초의 영화가 뭐냐, 영화 기계 누가 만들었냐, 뭐 이 얘기 맨날 하는데 사실 그 얘기할 때 우리가 알리스 기 얘기를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도 이걸 강의 때 얘기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제가 뭐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기저기 영화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뭐 공연 그러니까 상영관이라든지 좀 이런 데 찾아다니는 수업이 있어서 올해도 한국영상자료원에 방문을 해서 한국영상자료원이 함께 운영하는 영화박물관에 가서 견학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한국영상자료원이 운영하는 영화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앨리스 기의 전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상자료원에 네. 지금이요? 전체를 본다는 게 아니라 한국 영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영화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여주는 상설 전시관이 있는데 그 상설 전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하는 걸 보여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사에 대한 그치, 한국 섹션이니까. 영화에 대한 영화 역사를 쭉 보여주는 박물관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공간적으로 마지막인데 거길 보면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걸 보면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르미에르 형제 에디슨과 르미에르 형제와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 영화라고 하는 과학 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테크놀로지라든지 화학적인 선배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맞은편 중에 굉장히 많은 면을 할애해서 앨리스 기가 바로 영화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 최초의 여성 감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엄청나게 큰 벽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계 많은 영화박물관에서도 앨리스 기가 지워져 있다고 들었는데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한국 영상자료원이 이걸 하고 있다고? 네, 거기에 그 벽에 여성에 대한 편견을 지운 영화사 선구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섹션으로 앨리스 기의 사진과 워낙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 아주 1분짜리 작품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거기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회영 업적 아니야? 자료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사실 오늘 조평이 왜 말 못하게? 왜냐하면 물론 조 PD가 한국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한 게 있지만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 맞춰져가지고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 영상자료원의 영화박물관에 가면 앨리스 기 블라시의 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멋있다. 굉장히 아주 혜택받은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암에 있습니다. 네, 상암에 있고 그리고 제가 영화박물관을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 겨울에 프랑크푸르트에 갔다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영화박물관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영화박물관에도 앨리스 기 블라시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영화박물관에 가서 앨리스 기 블라시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녀가 그 공간을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상암 가셔서 맛집도 가시고 MBC도 보고 뭐 하실 얘기 때 하나만 해도 돼요? 꼭 여기 무료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서 정말 3분만 보시고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국영상자료원 영화박물관 보러 가셨을 때요. 그 옆에 지금 전시를 하나 하고 있어요. 영화 문고라고 하는 전시고 영화 체계관계를 보여주는 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영화 관련한 건 아니지만 시네필에게 추천하는 5권의 책
전시하는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5권의 책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스 기 벽 보시고 손희정의 영화 추천 도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 이제 박찬욱 감독이랑 뭐 박정민 배우, 고민시 배우 이런 사람이 추천한 것도 있다.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살짝 얹어봤어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저도 학생들 데리고 가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꼭 보라고 그랬겠다.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 수업할 때는 앞으로는 오늘 이제 조평이 주로 주도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이 얘기 꼭 해야겠다. 영화 꼭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굉장히 귀한 시간. 근데 우리 정연이 얘기할 때도 조평한테 오디오 몰빵이라고 얘기해놓고 우리 엄청 말 많이 했잖아. 알리스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니 다 같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알리스기 어떤 감독인가요? 예. 그냥 알리스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공식적인 약간 세계 영화사 이런 책들 보면 교과서 같은 책들에 보면 세계 최초로 영화를 상영한 감독이 누구냐, 제작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리미에르 형제가 1895년에 그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그랑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첫 영화를 상영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아이디 같은데 끝에 1895 이런 거 붙어 있는 사람들 의심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그 이전에는 그러면 영화가 없었냐라고 하면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뭐 에디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발명왕 발명왕 에디슨 계란을 품었던 그 발명왕. 네, 키네토스코프. 네, 그 에디슨도 영화를 만들었었고 영화를 만들려면 당시에는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카메라와 영사기를 개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에디슨도 영화를 만들었고 에디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다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미에르 형제가 첫 번째 영화를 상영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된 이유는 물론 시네마토그라피라고 하는 이제 카메라를 개발을 했고 그것이 다분히 지금의 카메라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준화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극장에서 상영하는 방식, 커다란 스크린에서 관객들이 적은 돈을 내고 한꺼번에 본다. 돈을 받고 상영한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네. 하죠. 그리고 이제 같이 집단적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을 내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그래서 엘리트 예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굳이 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식견이 없어도 예술적인 식견이라든가 경험이 없어도 영화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스펙터클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그때 당시 이제 한 거죠. 지금은 좀 달라졌죠, 상황이. 영화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굉장히 많이 이제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리미에르가 첫 번째 감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미에르는 근데 전직이 사진 작가였기 때문에 사진가고 사진 공장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주. 그렇죠. 아버지 때부터 이제 사진 사업을 부자. 일종의 하던. 그래서 최초의 리미에르 영화 중에 한 편이 공장을 나서는 사람들. 네, 거기가 이제 자기 공장. 그죠. 자기 사진 공장이죠. 그래서 이제 리옹에 있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리메이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찍었던 영화들을 보면 주로 지금 보기에는 다큐멘터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공장을 나오는 사람들, 뭐 기차 탄 사람들, 시오타역의 역의 기차에 도착. 이제 뭐 이런 어떤 영화들이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최초의 극영화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설레. 네. 그녀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영화사에 또 써 있습니다. 최초의 극영화를 만든 사람은 조르주 멜리에스, 역시 프랑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왜 휴고라는 영화 보셨어요? 휴고에 나오는 그렇죠. 멜리에스. 장난감 팔고 있는 사람이 멜리에스죠. 멜리에스는 마법사, 마술사였거든요. 무대 마술. 마법사였으면 되게 좋았겠다.
해리포터. 영화에선 아니 멜리스 영화에서 거의 마법을 구현하잖아요. 마법사지. 약간 그죠. 그래서 전직이 무대 마술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멜리스를 대부분 최초의 극영화를 만든 사람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을 어떻게 보면 발명 혹은 개발한 것도 이 멜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뭐 같이 사실 거의 동시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트릭을 쓰니까. 그렇죠. 트릭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실 오류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소설래. 지금 이제 이게 역사라고 늘 이야기돼요. 그죠. 이거는 공식적인 이건 역사로 정사. 여기까지. 네, 얘기되는 건데 최초의 극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정말 개월까지 따져보자라고 하면 사실은 알리스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당시에 거의 다 경쟁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 정말 1번이냐라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알리스기가 조르주 멜리에스와 같은 해 1896년에 최초의 극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했었고 공개를 했었고 그리고 둘 다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전부 다 최초의 극영화를 만든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알리스기는 완전히 영화사에서 잊혀졌고 그다음에 조르주 멜리에스는 정말 계속해서 반복돼서 어마어마한 신화로서 리메르와 맞아. 함께 이야기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좀 재밌게도 멜리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술사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트릭 필름이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뭐 누가 사라지게 하고 다시 나오게 하고 하는 지금 이런 어떤 식의 CG라고 생각할 수 네네, 있어요. 그죠. 그런 어떤 특수 효과를 사용한 이런 어떤 필름들을 만들고 또 되게 유명한 영화가 1902년에 만든 달세계로의 달세계 여행, 여행. 첫 번째 SF 영화라고 이야기한 달세계로의 엄청난 영화. 제국주의적 침략을 보여주는 여행. 그렇게만 영화. 얘기하면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렇죠. 거예요. 줄베른의 줄 영화를 베른의 가지고 단편 소설을 영화로 영화한 거죠.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거 만든 사람. 근데 쓴 이제 이 똑같이 이 알리스 기도 첫 번째 영화로 양배추 요정이라고 하는 장르 영화, 판타지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판타지 SF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1896년에 먼저 그런 영화를 만들 때 멜리스는 뭘 만들었냐? 처음부터 그렇게 장르 영화를 만든 건 아니었어요. 멜리스도 리메르 같은 그런 식의, 왜냐하면 리메르 영화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걸 카피한 영화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너무 당연하죠, 사실. 네. 근데 그때 1896년에 그런 식의 판타지 장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르 영화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사에서 정말. 근데 알리스기가 이렇게 완전히 묻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절망적인 거죠. 양배추 아기라는 게 양배추 요정. 양배추 요정이라는 게 양배추에서 아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서양에서는 네, 서양에서는 맞아요. 아주 오랫동안 아기가- 양배추에서 아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펠리컨이 펠리컨이 아니라 물어다주거나 황새. 황새가 물어다주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했으니까. 라푼젤에서도 그 양배추를 왜 그 요정의 양배추를 훔쳐 먹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원래 전설에 있는 아니, 그쵸. 그래서 아주 어렸을 오래된 때 전설. 그거 없었어요? 양배추 인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어요. 나 있었어 어. 집에. 있어요.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저는 양배추가 나서 걔네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인형이. 뭐 뭉뚱뭉뚱하게. 난 그거를 여성 영화제 가서 보고 안 거야. 미안해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알리스기가 어떻게 이 1896년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냐, 세계 최초의 극영화를 만들었냐라고 하면 알리스기의 좀 전기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알리스기가 원래 이제 그 24살에 이때 이제 이 1896년에 24살이었는데 이 알리스기가 고몽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영화사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사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배급을 더 많이 하죠. 그쵸, 고몽 그쵸. 영화사. 고몽 이름이 고몽이어서 고몽 빠떼. 오래된 것 같아. 고몽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해 못했어. 옛고 이런 거 생각하나 봐.
고몽 이거 고목 어떡하나. 뭐 아니 고몽빠 때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아니, 네. 여러분들, 제작보다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유럽 전역을 관할 아주 오랫동안 유럽 전체를 다 배급하는 세계에서 네. 가장 오래된 영화사 배급, 중에 지금 하나예요. 배급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네. 데. 그 고몽 아마 여러분들 프랑스 영화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G자 이렇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로고가. 근데 이제 앨리스 긴 고몽하고 일을 했고, 고몽이라고 하는 회사는 카메라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몽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고몽과 더불어서 다른 한 네 명의 사장이 대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에펠탑을 만든 에펠도 이 회사의 대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사정이 있어서 에펠의 이름은 넣을 수 없어서 이제 고몽이 대표로 올라가게 됐고, 이 사람들은 다 기술자, 엔지니어, 그러니까 공학자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만들어서 잘 팔 것이냐, 뭐 영화 카메라든 뭐 스틸 사진 카메라든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1895년에 아까 얘기했던 리미에르가 이제 VIP 시사를 하게 돼요. 대중 공개를 하기 전에 VIP 시사를 했고, 가장 먼저 고몽과 함께 이 알리스 기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시사회에 가게 됩니다. 최초의 영화를 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비서이기 때문에 알리스 기는 이제 타이피스트 이제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속기사랑 타이피스트 교육 받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했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타이피스트랑 이제 비서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교사를 하거나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사실 좀 가장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랑 자기 어머니의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갔고, 이제 가가지고 알리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이 우리 회사의 미래다. 야, 선견지명이다. 금영화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래 나올 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빨려 들어. 내가 이거로 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고몽은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카메라 만들어서 뭐 팔면 되지라고 하는, 워낙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근데 제작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영화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리스기가 근데 자기는 너무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 이제 뭐 영화를 만들긴 정년이 같은 사람이네. 맞아요. 만들긴 하는데 그게 다 이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어떻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모션, 아주 짧은 클립 같은 거였고, 나머지는 영화를 전혀 만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알리스 기가 고몽한테 계속 졸라가지고 이거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몽이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그래 너 만들고 싶으면 비서일 계속 하면서 한번 해봐. 알아서 해봐. 이렇게 뭐 우리 카메라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거네. 그죠. 해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알리스기가 이제 영화를 오케이 알았어 내가 만들겠어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출연 배우고 뭐 네, 출연 배우고 스텝이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양배추 요정이라고 한 영화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부부가 아이를 구매하러 오잖아요. 양배추 밭에. 네, 양배추 요정이 한 1분짜리 정도 되는 영화인데, 양배추 오피스에. 요정이 이렇게 양배추를 막 키우고 있으면 이렇게 부부가 와가지고 아이를 사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정이 아이가 양배추에서 아이를 꺼내가지고 하나씩 이런 아이가 있어. 너 뭐 살래? 라고 하는 일종의 상품을 보여주죠. 그럼 부부가 이렇게 골라서 가는데 그 부부가 모두 다 여자인 거죠. 결국 남역 배우, 여역 배우가 맞아요.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정년이에서 이 전후의 해방 공간, 그러니까 전후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전환의 시간에 어떻게 해방의 어떤 해방 공간이 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때가 다 전환의 시기잖아요. 이 1895년, 6년이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영화도 막 탄생하고 근대화되고 막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는 어떤 변화의 시기란 말이죠. 근데 이 시기가 이 젠더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영화도 완전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뭐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하고, 그리고 그 시기가 어쨌든 서프라제트의 시공간이기도 해요. 맞아요. 페미니즘 제1물결. 맞아요. 여성들에게도 교육과 뭐 정치 참여의 기회를, 그리고 재산권을 달라라고 얘기하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신여성이 등장하던 시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배우를 자기 친구들 데려다가
정말 크로스 드레싱인 거죠. 혹은 뭐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할 수도 아니면 레즈비언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석의 여지가 넓어지는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걸 만들고 난 이후에 계속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몽이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제작부 대표로 부장 일종의 부장 같은 그런 부서장 같은 걸로 이 알리스 기를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스트리밍에서 팔려고만 하다가 안 되겠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네, 기반만 테크놀로지 기반만 여전히 하려고 고몽은 사실 그렇게까지 콘텐츠 하는 관심이 거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몽에서 했던 것 중에 이게 기술적인 어떤 혁신들을 좀 하고 싶어서 그걸 그때는 당시에 저작권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팔고 그쵸. 싶었는데 특허권이었지. 네, 당시는. 특허권 맞아요. 특허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틴팅, 그러니까 흑백 영화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물감을 칠해가지고 색종 입히는 한다든가. 거. 네, 그다음에 크로노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는 무성 영화인데 옆에 사운드를 같이 이렇게 플레이백 방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뮤지컬 영화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혹은 아까 트릭 영화라고 했던 그런 식의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을 알리스 기가 이제 내용적인 서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고몽 안에서 사실 이걸 다 같이 개발을 한 거예요. 언니 그래서 그 알리스 기 작품 중에 그 틴팅한 작품 중에 집시 댄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여성이 맞아요. 춤추고 이렇게 남성이 와서 또 춤추는 둘 다 여자고 알고 보면 피에로의 구애 댄스. 그 피에로의 구애인가? 네. 피에로의 구애 댄스. 근데 거기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를 제가 보고 복원 필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찍어도 컬러로 복원 가능하니까 처음에는 저걸 흑백을 컬러 복원하면 저 정도로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다 색을 칠해서 맞아요. 구현한 건 거잖아요. 필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신기술이었고. 그쵸. 엄청 시도하는 이게 거죠. 알리스 기가 어떻게 보면 제작자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제작을 회사를 차리기도 하기 때문에 제작자이기도 하고 사실 기술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장르 영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라는 매체가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란 종합 예술 안에는 테크니션의 면모도 있어야 되고 아티스트의 면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아티스트의 면모라는 것이 이미지와 서사와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얘기들이고 진짜 복잡한 매체구나. 근데 대부분 이제 초기 영화사를 보면 이렇게 기술적 혁신이 있을 때 여성들이 계속 탈락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편집 초창기에는 영화 편집 공장이 있어서 이 편집 공장에서 대부분 일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맞아요.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편집을 약간 바느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유해한 화학 물질을 편집은 컴퓨터랑 비슷하네. 그렇죠. 컴퓨팅이랑 이 편집 러브레이스 같은 편집기 자체가 재봉틀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걸 앉아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여성들 여성 스텝이 아주 초창기부터 현재까지도 많이 들어가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편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게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장편화될 때 한번 탈락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편화되면서 완전 장편화될 때 탈락하고 네, 시스템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또 기술 쪽에 있는 여성들이 전부 다 감독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는 순간 그리고 도제가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헐리우드에서 시스템화돼서 헐리우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순간 여성들이 탈락되고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순간 또 이런 기술 스텝들이 확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리스크가 커진다는, 흔히 말하자면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리고 기술적인 뭔가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성들이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리스 기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 무언가 제대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착하기도 전에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인 혁신과 이런 것도 이루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요게 이제 고몽이 되게 더 야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에디슨이 이렇게 완전히 맹주처럼 모든 특허권을 쥐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좀 한 자리
빨리 이렇게 들어가 보겠다라고 해서 미국 지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알리스 기가 결혼을 또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고몽 회사에 있는 친구랑 네, 결혼했다고. 맞아요. 블라셰라고 하는 고몽 회사에 있는 또 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같이 이제 미국 지사를 맡게 되고, 근데 이제 고몽이 요때 아까 얘기했던 그 크로노폰을 팔고 싶었는데 거긴 에디슨이 완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끼워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몽의 어떤 이런 실험이 좀 실패를 하게 되고, 알리스 기는 이제 이때 프랑스로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회사를 차려서 솔렉스라고 하는 자기 영화사를 이제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요게 근데 여러 장편 영화까지 다 만들어요. 알리스 기도 이제 만들다가 근데 이제 영화사가 몇 편은 잘 되기도 하고 좀 잘 안 되기도 했는데, 요게 이제 헐리우드 시스템으로 확 넘어가는 시기에 사실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클래식 헐리우드 시네마 되는 시기에 요게 이제 1910년대에 그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적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그리고 남편이 좀 많이 말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여성 국곡이나 영화나.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남편은 뭐 미국에 남고 나중에 이혼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20년에 이혼을 하고 스튜디오가 좀 22년에 파산을 하고 알리스 기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영화에는 사실 다시 만들지는 못하게 되고 뭐 강의도 하고 소설도 쓰고 하면서 알리스의 기 이름은 심지어는 고몽 영화사에마저도 고몽이 고몽이 아카이브가 있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서 지워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그쵸. 한국 사회에 또 한 번 소개한다. 알리스 기를. 근데 이 알리스 기를 저는 다시 발굴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 영미권이랑 둘 다 해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뭐 유럽 쪽 이런 이제 시네 페미니스트 영화학자들이 중요하죠. 영화학자들이 이제 여성 영화 사쓰기, 그러니까 새롭게 발굴하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할 것인가. 뭐 70년대부터 그런 이제 흐름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학교 내에 이제 영화과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리스 기가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영화사로서 이제 쓰이는 그래도 그리고 뭐 보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맡게 됩니다. 근데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도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우리도 사실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작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겠지만 뭔가 맞은 게 있나요? 알리스 기가 1914년에 7월 11일 요게 이제 무빙 피처 월드라고 하는 요 잡지에 인터뷰한 게 있어서 요거 한 번만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110년 전이네요. 네. 그러네요. 알리스 기가 어떻게 이제 인터뷰를 했냐면, 여성도 남성만큼 충분히 영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예술의 모든 기술적인 세부 상황을 터득하는데 사실 이걸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성은 오랫동안 연기, 그림, 음악, 문학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작품들을 선보여 왔고, 또 이런 예술들이 영화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영화 제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영화에 여기선 지금 포토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포토 드라마에 왜 수많은 여성의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지가 자기는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1914년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기록이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또 가지고 있어서 그가 만들었던 다양한 작품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남성 감독들이 만들었던 작품들과 또 다소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아까래 그 정년이 얘기할 때도 여성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게 굉장히 사회 분위기적으로 이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도 사실은 산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남성 사업가의 능력이 엄청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큰 산업으로서 쭉쭉 성장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여성을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그 위치지지 못하는 조건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떻게 뭐 아마 본인이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구조적인 문제를 힘들었을 혼자 거예요. 자기 개인기로 돌파하기 쉽지 않았을 심지어 텐데. 류미에르 형제도 있잖아요. 영화 산업을 금방 접었잖아요. 그렇죠. 금방 접고 리미에르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 배급 판권을 누가 샀는지 알아요? 에디슨이 사나? 에디슨이 사서 돈을 때를 떼돈을 벌었다. 벌었다. 에디슨은 여러 가지로 에디슨은 우리가 발명가로서 초점을 사업가다. 맞추고 엄청 비즈니스 사업가예요. 엄청 진짜. 사업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몽의 크로노폰 같은 경우도 에디슨도 개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네. 이렇게 돌아다니게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무슨 조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작자 영화대학교 그러니까 조합이 뭐 맞아, MPP 맞아. MPP 뭐 여기 AMG 신지 근데 뭐라고 거기 못 얘기하는데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미국 애들은 사업가로서 아주 똘똘 뭉쳐서 우리 것만 여기서 유통될 수 있고 배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알리스 기가 프랑스에서만 활약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이 솔락스라고 하는 자기 영화사 거기에 이제 그 지금도 사진에 남아 있는데 그 영화사 앞에 비 내추럴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캠페인 같은 것들이 이제 앞에 영화 간판으로 이제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솔락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영화를 만들어서 꽤 잘 배급을 하고 흥행을 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19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뭐 파산을 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긴 하지만 대공황 시기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이제 그리고 적응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어요. 리미에르나 멜레스타 마찬가지였는데 초기 영화에서 사실 이제 장편 영화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어서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웠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한 것이 되게 놀랍고 사실 이게 또 심지어는 잘 알지 못한 영화사에서 이렇게 지워졌다라고 한 것도 또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아까 이제 조평이랑 신평이 같이 이야기했었던 기술 혁신이 있고 버짓이 꺼지고 시스템화 될 때마다 여성들이 어떻게 헐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탈각됐는가 이거 좀 궁금하시면 우먼 인 헐리우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다큐멘터리인데요. 굉장히 그 역사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한번 찾아보셔도 또 이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우리 그러면 알리스 기 작품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 편 봤잖아요. 또 조평이 리스트업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다 찾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저작권 클리어된 상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원픽 하나씩 뽑아볼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알리스 기의 작품. 신평부터. 이것도 이 결혼한 여성은 또 네, 뭐 디바이디드 하우스였나요? 네, 디바이디드 하우스. 분열된 집안? 쪼개진 집. 그냥 뭐 어쨌든 부부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법적인 장면이 나와요. 변호사를 계속 개입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럼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럼 우리 이렇게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넌 이걸 해야 되고 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계속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고 이성의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크게 와닿았나요? 계약 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면에 비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Separately together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않아요? 야, 이거는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모두 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은 separately together 해야 된다. 뭔가 따로 똑같이요? 따로 똑같이죠. 따로 똑같이 살아야 된다. 진짜 디테일하게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엄마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되게 쿨해요, 근데 그죠? 완전 신여성이야. 이게 1913년 작품인가 그런데 이것도 110년 정도 된 건데 아직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따로 똑같이의 가족 생활이 어렵다. 다른 영화도 되게 재밌었는데 뭐 홈즈 영화도 재밌고 사실 양배추도 SF 양배추 요정 그다음 3파에도 재밌고 그다음에 페미니즘 뭐였죠? 페미니즘의 결과 다 얘기할 거야 지금. 근데 요 영화가 어쨌든 최근 저의 상태에서 가슴에 가장 잘 와닿았다. 네. 그럼 조평의 원픽은 뭐예요? 뭐 사실 대표작들은 뭐 양배추 요정이나 아무래도 뭐 페미니즘의 결과 뭐 아니면 뭐
광부 알지? 뭐 이런 영화들일 텐데 사실 저는 제가 그냥 재밌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우표 붙이는 영화. 맞아요. 이게 1906년에 이제 요건 프랑스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러니까 두 여자가 이제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 귀족 부인인 것 같은 이 여자 나이든 중년의 여자와 그다음에 하녀가 같이 이제 이 우표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붙이러 가게 되는데 편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우표물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표를 되게 여러 장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죠. 우표를 붙이는 방식은 이제 뒤에가 이렇게 약간 끈적거리는 맞아. 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대부분 침을 붙여가지고 물이나 침을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 귀족 부인이 홍 PD 알아요? 우표 침 붙여가지고 심 묻혀가지고 붙이는 거?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주인집 이 마님이 이 우표를 자기 혀에 싫으니까. 붙이는 게 싫으니까 이 하녀를 옆에다 세워두고 우표를 이 하녀의 혀를 계속 내밀게 하고 거기다가 붙여서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마치 공장처럼 붙이는 얘가 마치 기계가 된 것처럼 보여주는 건데 그게 너무 발상도 재미있고 슬랩스틱한 것도 있고 코믹하고 그다음에 이 계급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신체성 이런 것도 너무 잘 보여주고 더 재미있는 건 이게 이제 마지막에 혀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졌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경하거든요. 이 상황을. 근데 그 중에 한 명 여기가 혀가 끈적거려서 얘가 하녀가 계속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한 어떤 남자가 일종의 옆에서 보던 중년 남성이 중년 남자가 일종의 성희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남자가 갑자기 이 여자의 키스를 하죠. 해요. 그래서 키스를 해가지고 근데 키스를 했는데 이 입이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끈적거리는 풀 때문에 혀와 혀가 붙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그래서 거죠. 이제 사람들이 떼어내려고 하는데 안 떼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떼어냈는데 이 하녀의 코에 그 남자의 이렇게 콧수염이 이렇게 붙어버리면서 갑자기 성별 전복이 돼버리는 것으로 너무 재밌어요. 네, 끝이 나는 계급 아니면 이 트랜스젠더 그다음 크로스 드레싱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이야기, 그치, 노동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고 굉장히 구성 자체도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나는 각각의 뽑은 영화들도 다 다른 것도 너무 재미있는데 저는 사실은 한 편을 꼽으라면 히로인. 이게 역시 되게 성장 영화. 아니야. 그렇게 성장 영화 아니야. 싫어하면서 또 히로인을 영웅 히로인의 소녀는 히로인이라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알리스 기각에 약간 계급 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층 가족에서 혹은 알리스 기 영화 제목으로 하자면 상류층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귀여운 딸 한 5살 정도 되는 딸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녀에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가사 도우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녀에게 시대성을 살려서 얘기를 하자면 하녀에게 애를 좀 봐라 하고 애를 보내요. 둘이 같이 외출을 하는데 하녀가 잠깐 벤츠 낮잠 잠이 빠진 거죠. 그래서 소녀가 혼자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악당도 잡고 그다음에 위험한 일도 맡고 동네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계속 줄넘기를 하면서 소녀가 마을을 돌아다니거든요. 줄을 하나를 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예전에 윤가은 감독이랑 인터뷰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콩나물이랑 우리들 같은 작품들에서 진짜 너무 애들을 뛰어다니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왜 이렇게 보는 사람 숨차게 애들을 다 뛰어다니게 하냐 했더니 윤가은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 원래 소녀들이 그렇다. 공간을 넓게 쓰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늘 숨차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알리스기 작품을 보는데 그 소녀가 너무 그런 히로인인 거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요즘 운동 붐이고 다 막 여자들도 운동 많이 하고 하지만 한때는 또 여자들이 운동 별로 못하는 분위기 같은 것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소녀의 모습이 스크린에서 펼쳐진다. 너무 신나고 재밌었던 히로인을 것 같아요. 하는 여자애가 줄넘기를 하고 다닌다. 얘가 왜 히로인이냐면 이렇게 다니면서 막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도둑도 잡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도 구하고 막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영화사적인 지식을 방출하면 이 1900 영화사 초창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홍길동처럼 그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는 사법
적인 일반 시민이 자경단을 하나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랄까 홍반장처럼 도움을 주고 배트맨 다녀? 같은 건 거죠. 아. 이렇게 불의를 이렇게 처리하고 다니는 시리즈물이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실제 알리스기의 영화를 보면 물론 이제 알리스기만의 도창적인 관점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 초기 영화들 아까 리메르랑 멜레스도 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서로 볼 필요가 다 있어. 베꼈어요. 맞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볼 필요가 있어. 유행이 같아. 있어요. 소재의 트렌드. 왜냐 무성 영화, 짧은 영화에 맞는 일종의 소재 유행, 트릭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크로스 드레싱, 네, 크로스 드레싱. 크로스 드레싱. 응.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젠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초기 영화에 아주 제일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흔한 클리셰 중에 하나예요. 멜레스도 응. 이런 영화 되게 많이 왜냐하면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다든가. 이게 코믹 코드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이게 왜 초기 영화에 그렇게 이런 게 이렇게 성별이 바뀌는 거 이런 거를 엄청나게 이제 좋아했던 이런 것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정말 뉴미디어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이제 맞아요. 과학의 최첨단에 기술과학의 최첨단에 어떻게 생각하면 있었던. 뭐든지 할 수 있는 네. 장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완전히 최첨단의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방식, 가장 스펙터클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성별의 전복이라는 거예요. 성별을 바꾸는 거.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면 튜링 테스트도 AI인가 아닌가를 그치. 인공지능인지를 맞아. 여자 남자 예, 고르는 거니까. 고르는 어떤 그 테스트의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가 넌 당신은 여자입니까? 맞아, 남자입니까를 이렇게 그거부터 물어봐서 뭐 이게 굉장히 여성스럽게 여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답하면 컴퓨터를 만들었던 앨런 튜링의 튜링 텍스트입니다. 네, 이 지능 뭐 이렇게 인간이고 인간으로 패싱되고 그러면 인공지능에 우리가 성공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되게 붙어 있는가를 좀 저는 보여주는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재미있고 근데 하지만 이게 다 유행했다고 해서 똑같이 만든 게 아니다. 그래. 이게 알리스 키는 맞아요. 정말 완전 여성의 관점 혹은 맞아요. 친여성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성별을 다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리스기의 첫 작품이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배추 요정 시리즈 같은 걸 생각해보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맞아요. 다른 상상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무도 그걸 최고로 꼽지 않았다는 건 좀 재미있긴 한데 페미니즘의 결과라는 1906년 작품을 보면 사실 페미니즘에 대한 그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제목에 페미니즘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좀 엮어서 여성 감독으로서 알리스 기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의 첫 번째 거는 여성의 어떤 생물학적인 몸에 대한 고찰이기도 한 거고 두 번째 그 같은 거는 첫 번째가 양배추 양배추. 요정. 두 번째는 젠더 생성에 대한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에 대한 무리가 영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 라고 얘기할 수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양배추에서 아이를 꺼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당시에 저는 사이파이 소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의 그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로 영화화된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아이를 주문하잖아요. 주문 생산해서 가져가잖아요. 체외 그쵸. 공장에서 체외 더 이상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영향력이 당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이파이가 굉장히 유행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팁을 받아서 여성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고 낳지 않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로 고민해서 아주 오래된 전설을 뭐라고 해야 되니? 전설이야? 뭐야? 민담? 그거를 결합을 신화? 시켜서 굉장히 잘 풀어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전 이제 한동안 사이파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사이파이를 쭉 보고 했었던 석사 논문 SF였잖아요. 근데 사이파이를 공부하면서 제일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한편으로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환상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구현하는 미래 세계가 대부분 신화나 설화에 있는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 과거에는 그걸 그냥 신이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신의 자리에 올라선 괴물이 테크놀로지야. 있을 수 있고 어. 그다음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설화나 신화나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이제 과학이 개입이 되는 사이파이에서는 그걸 다 테크놀로지의 영역으로 전환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이 당시 사이파이를 이 알리스기가 자기의 영화에 어떻게 녹여냈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저도 이게 그리고 양배추 요정이 이제 첫 번째 1896년에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 뭐 무성 영화 초기 영화 감독들은 대부분 그런 작업 되게 많이 했는데 자기가 만드는 걸 또 다시 만드는 근데 이제 1896년, 1900년, 1902년에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게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보고 있는 건 1900년이나 1902년 영화인데 요 1902년에 만든 거는 제목을 달리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류층을 위한 산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거 좀 긴 버전으로 그리고 이제 쇼트가 나눠져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편집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장면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알리스기가 이쪽에 개그 무식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영화에 다 그런 개그 무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아기를 산다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SF 그런 판타지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계급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사는 건 상류층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또 레즈비언 부부 여자 둘이 와가지고 여자 둘인지 어쨌든 뭐 남역인지 알 수 없는 뭐, 와서 이제 이 산파라고 얘기하는 이 요정에게 아이를 이제 우리 살려고 하는데라고 하니까 아기 공장으로 이제 데리고 가죠. 그렇죠. 양배추가 있는. 그 양배추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이제 고르는 것으로 그래서 아이를 보여주고 고르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식의 좀 정말 아기 공장 같은 딱 첫 번째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전문화된 어떤 아기 공장 같은 주문하는 A 모델, B 모델 맞아요. 이런 거의 그 느낌으로 수준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오히려 지금 얘기한 그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비롯해서 슐라미스 파이어스턴의 성애변증법에 파이어스톤이 그 주장을 하잖아요. 페미니즘이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출산을 왜 좋아해야 그죠. 맞아. 공장에서 이제 재생산 테크놀로지를 컨트롤하자라고 얘기하는 체외 거죠.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아야 결국은 이제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죠. 굉장히 SF스러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60년대, 70년대 레디컬 페미니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성의 신체성의 문제였었기 맞아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생산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속박이라면 속박인 것 때문에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혹은 억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유구하게 진행되었다라는 문제의식 안에서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이 재생산 능력을 전유해서 우리 걸로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테크놀로지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물론 많은 하고 비판이 하죠.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히려 그걸 앞서서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1900년대 재밌어요. 초반에.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도 좀 눈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A 모델, B 모델을 맞아요. 보여주는데 막 흑인 아기도 있고 좀 피부 색깔이 다른 아기도 있고 막 이런데 이 부부가 막 너무 끔찍해하면서 얘 안 한다고 백인 아이를 골라가죠. 결국은 백인 아이 골라가거든요. 이런 인종적인 관점 같은 것도 다른 작품에서 좀 드러나기도 하나요? 굉장히 좀 인종주의적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멜리에스 영화에서도 드러나는 맞아. 달색의 여행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되게 제국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이고 이 당시에 이제 지식인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되게 한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서프라젯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는 에멀리 펜커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유태주의로 굉장히 좀 비판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그 미국 가서 미국 시민 되기라고 하는 영화를 또 만들거든요. 네, 그거 봤어요. 네,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사실 영화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근데 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프로파간다 영화 같은 그런 캠페인 영화 같은 영화인데 미국 시민이 되려면 1번, 2번, 3번 너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문명화가 돼야 돼. 사실은. 그리고 러시아에서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이제 미국으로 약간 와서 동유럽인지 러시아인지 러시아 잘 같아요. 그래요? 네. 하여튼 이름이 무슨 난 동유럽계라고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왜냐 그때 동유럽 이민자들이 엄청 맞아요. 많았거든요. 미국에. 이제 어떻게 이민자가 미국에 와서 시민이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여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재미있게 아내를 구타해서는 안 돼. 폭력 남편이 돼서는 안 돼. 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포드가 고임금제도 설계할 때
그 이제 남성 노동자들에게만 고임금을 준다고 얘기하고 그 남성 노동자들 중에서도 기혼 남성한테만 고임금을 줄 건데 도박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술 마시면 안 되고 소위 오입질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좋은 남자, 좋은 노동자의 표본이라는 게 아마 미국 사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그 것 시절에.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외국인 혐오인 거죠. 결국은 문명화 미국이라고 안 하는 된. 문명과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뭐 동유럽인이 아니면 뭐 이탈리아, 남유럽인이, 러시아니 이런 식의 이 어떻게 보면 백인 세계 안에서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명화되고 선진적이고 근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페미니즘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에 야,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파시즘적인 느낌이 나기도 있어요.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한계를 늘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에머리 펜크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계랑 연결하면서 우리 페미니즘의 결과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1900년대의 미러링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 작품인 것 같아요. 영화 이렇게 열리면 남자들은 들어올 수 없는 여성 전용 클럽에 이거 이제 반전인 거죠. 여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남성 전용 클럽에 대한 미러링일 텐데 이 클럽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서 막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남자가 한 명 와가지고 막 거의 뭐 여보 당신 왜 집에 안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애기도 들고 오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의 결과로 여자들은 이제 바깥 생활을 하게 됐고 남자들은 집안에 들어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 세계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에요. SF 작품이죠. 이것도.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재밌는 게 사실 그 디테일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막 여기저기 침 뱉고 맞아.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하는 폭력 막 그거 하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는 남성을 어떤 여성이 막 해코지를 해가지고 막 구해주고 막 성희롱하기도 하고 아니 이러시면 안 된다면서 그 남성을 구해가서 구해서 공원에 가서 좋은 뭐 키스를 하고 뭐 이런 자기가 또 데이트하고 이렇게 젠틀워먼 신사적인 여성의 등장인 거죠. 젠틀워먼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재밌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때 뭐 남자들 되게 디테일하게 애들 돌보면서 자기네끼리 막 되게 여성스러운 제스처를 또 막 취하거든요. 막 이렇게 꾸미고 막 여자들은 막 엄청 왈가닥처럼 정년이에 정말 네, 딱 그 버전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바꿔서 연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을 전복시키기는 맞아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 간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못 가기는 했죠. 근데 저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어쨌든 미러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미러링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 100%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미러링의 효과가 뭐 그런 식의 뭐 여자는 우리 메갈리아 경험해봤잖아요. 네, 이런 게 아니라 이 페미즘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 알리스 기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객이 어떻게 봤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관객성 너무 궁금하죠. 그죠. 너무 맞아요. 궁금해. 이걸 남자는 어떻게 봤을까? 여자는 어떻게 봤을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저는 오묘하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알리스 기의 이 입장은 이 영화를 봤을 때 완전히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닌 거죠. 비꼬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 풍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신여성, 서프라제, 페미니즘 이런 것들 신문상에서 완전히 조롱하고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이었기 때문에 알리스 기가 보기에는 알리스 기는 뭐 그런 식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뭐 신체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굉장히 사실 대담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약간 그런 니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약간 그러니까 풍자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봤을 때 여자들이 통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알리스 기도 사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통쾌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미러링 해놨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자들이 결국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 세계를 이렇게 뭔가 뒤집는 것 같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들이요 혁명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때 관객성도 복잡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은 싫지만 뭔가
재미있고 그러면 우리도 뒤집어야 되나? 음. 이런 생각까지 가게 만드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알리스기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작가였을 거란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작품들을 보면 되게 유머가 있어요. 재밌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기도 했었겠죠. 근데 그때 알리스기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성 감독이 만들면 여성들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기를 낳는 이야기든 아니면 아까 심평이 얘기했던 집안에서 이렇게 책상에 금 긋듯이 뭐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되고 어떻게 따로도 똑같이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부부간의 관계를 다루는 작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식의 디테일들이 다른 감독들의 작품들에 있었는가 하면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을 때에도 같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전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여성적인 시각으로 여성 소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초기 영화라고 하는 게 본 게 한정적이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딱 아주 큰 특징으로 딱 눈에 띄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 10년, 20년 앞 혹은 100년에 되게 미래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 맞아. SF적인 상상력으로 늘 이 뭉쳐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특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계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장을 나서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사실 프레임 한가운데에 있는 거 여성 노동자들이잖아요. 세계 최초의 극영화도 양배추 요정이잖아. 여성 서사잖아. 그럼 다 영화의 시작은 여성 서사였나? 아니 너무 자 이제 그 다음 아니,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아우, 또 마이 알리스기 작품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오늘 커버링이란 책을 38페이지 소개했던 이유기도 한데 약간 크로스 드레싱, 젠더 밴딩, 뭐 트랜스젠더의 존재 이런 것들 좀 상상하게 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다. 근데 저는 그 작품들 중에서는 광부 RG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저는 최초의 게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게이거나 아니면 여성스러운 남성이라고 이제 근데 보이기 때문에 아. 그 게이예요. 게이예요. 약간 뭐 어떤 거냐면 한국 영화들 보면 다른 건 다 그냥 브로맨스인데 이건 게이야. 변성현 영화를 보면 이건 게이 로맨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불안당 같은 걸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명백하게 그런 게이야. 느낌. 어쨌든 그래서 알지라는 남자가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자기 약혼녀의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남성성을 배워야겠다. 이러고 와일드 웨스트로 가죠. 남자들이 있는 남자가 있는 데로 가는 거죠. 금캐로 가는 거예요. 광부가 되는 거죠. 광부, 광부가 광산으로 와일드 가죠. 웨스트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엄청 마초 남자와 빅짐. 어. 이름도 빅짐이야. 어떻게 게이 영화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 가가지고 이제 거기 딱 그 서부로 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제 막 둘러싸여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총을 꺼내잖아요. 작은 총을. 다들 큰 꺼내가지고 총을 휘두는데 혼자 작은 총을 아주 작은 꺼낸다. 총 너무 귀여운 걸 꺼내가지고 너무 열심히 닦잖아요. 너무 소중하게 닦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떡하면 게이 좋아. 영화가 아닐 어떡하면 수 좋아. 있냐고요. 그래서 이제 빅짐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지만 이런 식의 이제 영화들 결국 내러티브 마지막에는 좋은 남자가 되어 돌아오는 걸로 많은 경우 이제 봉합하죠. 위험한 것들을 없는 척하는 이건 패싱이야? 근데 저는 이게 광고 RG가 사실 그렇게 봉합하는 걸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남성성을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거는 낙인 스테레오타입하고 되게 안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여성스러운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미국에서는 CC라고 하는 되게 낙인 찍는 이제 용어로 많이 한국에는 부르는데 뭐 번역하면 뭐야? 끼순이 나는 끼순이로 번역했었다 CC. 다크룸 번역할 때?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딱 그런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이고 이 캐릭터가 어쨌든 남성성을 배우러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남자애들한테 이렇게 박대받고 막 이러다가 일종의 이제 이 빅짐이라고 하는 남자와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죠. 여기서 이제 로맨스가 사실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RG가 혼자 이제 나는 1년 동안 이렇게 남성성을 증명했으니까 여기서 광부로서 일했으니까 남성성을 증명했어라고 변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랑 같이 결혼하는 걸로 끝이 나면 이게 이제 봉합일 텐데
문제는 빅짐하고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같이 돌아와서 여자와 결합된다라고. 이성의 결혼은 스크린입니다. 스크리닝이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봉합이라 그런 거야. 빅짐도 알지 좋아해 심지어. 맞아, 좋아해. 네, 사랑해. 서로 짝대기가 상호적인 게이 로맨스. 네, 그래서 돌아와서 그리고 음. 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성격, 자기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존한 채 그렇게 가고 아마도 이혼하겠죠? 마음대로 예상하지 말고 환타지. 셋이 즐겁게 살 수도 있지. 그렇죠. 어. 셋이 그렇죠. 여자도 또 다른 그거 성향이 있을 알지도 그럼, 바이섹슈얼일 수도 있어. 왜 그만하자. 그래? 어쨌든 빅진과 알지는 게이 로맨스다. 사랑한다. 같이 돌아왔다. 핸더슨 경관이라는 음. 영화도 좀 재밌어요. 맞아요. 핸더슨 경관도 이제 뭐랄까 이제 또 너무 이제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뭐 경찰서 소장님이 이제 2명의 경관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여장을 하고 이 사건을 해결해라라고 하는 내러티브를 쭉 가지고 있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저거 얘기 좀 해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과학기술을 알리스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나. 뭐 어쨌든 알리스기가 그 기술 그러니까 카메라 이 초창기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영화 자체가 굉장히 기술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고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쨌든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과학 기술에 대한 되게 관심이 이제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 초기 영화에 또 유행하는 소재 중에 하나였어요. 늘 이런 게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멜리에스도 이제 마술사였다가 영화를 만든 것이 영화가 무엇보다 마술이다라고 하는 거. 최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되게 마술적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마술사라고 하는 직업이 일루셔니스트라는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그렇죠. 것처럼 엄청나게 무대에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마술을 선보이기 때문에 그 기계 장치와 환상성에 대한 관심이 영화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멜리스의 삶에서 제일 저한테 매혹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난 그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음.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레파토리, 이 올드한 거를 끊임없이 갱신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레퍼토리를 새롭게 그러니까 보여주기. 북극도 그랬어야 되는. 그죠. 그러니까 스펙타클을 계속 갱신하는 방법으로 음. 테크놀로지 사용을 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 전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영화들을 만들었나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리미에르는 사진작가였고, 그다음에 이제 멜리에스는 마술사였고, 알리스기는 비서였잖아요. 전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서도 굉장히 최신의 그럼요. 직업이었어요. 기계를 다루는 타이피스트잖아요. 전문직인 그리고 거예요. 이때 당시에 비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서가 아니라 이 회사도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 전반 마케팅부터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영화 어떤 제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인 과정을 알리스기가 다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비서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알리스기도 이런 기술과학에 대한 영화들을 꽤 만들었고 그중에 하나 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다 재밌는데 뭐 20세기 수술이나 뭐 모자 소시지를 만든 자동기계 이제 이런 거는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왜 살아있는 돼지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서 상자 속에 들어가면 뽕 하고 소세지가 맞아. 되어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편집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프랑켄슈타인처럼 다시 이렇게 이어붙이는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혹과 풍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대부분 달색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인데 요건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재밌는 건 저는 그 마지막 입술 흥미로웠던 게 왜 오헨리 원작에서는 그 이제 나이 든 할아버지가 소녀를 살리기에 마지막 입술을 다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원래 맞아. 이 영화 그래서 마지막 입술을 달고 할아버지는 죽어. 그림 그리잖아요. 그래서 입새를. 이렇게 맞아 그림으로 그리지.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 마지막 입술을 다는 게 언니가 아픈 언니의 여동생이에요. 또 소녀가 나와서 엄청 막 맞아. 그게 여성 서사를 계속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거 바꾸는 부분이.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리게 되는 게 마지막에 물론 입새를 해서도 살리지만 신약 개발을 통해서 그 마지막 현실적인데. 마지막 입새를 다는 소녀의 이 정성과 마음에
마음이 움직인 의사가 신약을 주사하는 거야. 현실적이다. 진짜. 그래서 이제 나. 그래서 이게 어. 이게 되게 멜로드라마틱한데 음. 이거를 너무 비극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여성 서사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음. 과학기술까지 집어넣는 게 의학기술까지 넣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1912년 작품인데 약간 현대 영화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사실주의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현대 영화는 점점 어떻게 보면 리얼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낭만주의를 사실주의로 변신시키는 이렇게 가는 어떤 지점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알리스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잔뜩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작품들 검색해서 다 보실 수 있고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 이야기 오늘 못해서 좀 아쉽다. 알리스기 이 얘기 더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알리스기 얘기는 충분히 했던 것 같고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제가 그래서 이제 맨날 초창기 영화사인지 강의를 하다가 그런 카페 있나? 난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리미에르 형제가 최초로 돈을 받고 영화를 상영했었던 그 자리. 네, 그 자리 그 자리 있으면 너무 궁금하고 너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런 카페는 없어졌대요, 여러분. 없어졌고 그 자리에 뭐 스크라이브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블로거의 이제 블로깅에 의하면 그래도 그 호텔의 1층에 조식 식당 옆에 그래도 여기가 그런 카페 자리였다. 그런 카페였고 최초의 영화를 상영했던 공간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작은 기념 뭐 그런 공간 같은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제로 리미에르가 그 공장을 나서는 사람들이랑 기차에 도착 이 작품들을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지인들한테 상영했었던 거는 리옹이었대요. 리옹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고 그래서 리옹에서 그거 상영했었던 그 공간 아마 극장이 돼서 아니 리옹의 그 공장을 나오는 상영했던 상영했던 그 공간이 극장이 됐나 뭐 이래가지고 그거 남아 있어요. VIP 시사 했던 공간. 그 공장을 나오는 사람들의 그 공장은 그 터가 자기네 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리옹에 가면 그래서 각자의 또 장소에 대한 지식들이 있네요. 그렇다. 강의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지식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 하면 리옹 가고 재밌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시메가 참 세계 곳곳을 다녔다. 글쎄 말이야. 너는 그러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히로인인가? 소년가? 조평은 마지막으로 혹시 저는 뭐 어쨌든 이제 이 영화 뭐 알리스기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어쨌든 본격적으로 좀 저도 연구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게 뭐 여성 영화에 대해서 또 프로그래머로 일할 때 뭔가 계속 지긋지긋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까 우리? 새로운 거를 막 보여줘야 되니까 맨날 이런 거 찾고 뭐 이러다가 그때 2016년인가에 이제 뭐 하여튼 돈이 뭔가 많이 풀릴 때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그때 뭐 프랑스 여성 영화 120년을 내가 다 커버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는 플랫폼들이 항상 아까 뭐 국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우리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여성의 이야기 혹은 이런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보장될 수 있는 좀 공간들이 확실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알리스기 얘기할 때 이제 아까 크로스 드레싱이라든가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 젠더 밴딩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게 알리스기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사실 초기 영화에 이런 영화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 퀴어 영화 연구나 아니면 레즈비언 특히 왜냐면 여성들이 이런 관계를 보여준 영화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화들이 많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이 좀 그래도 여러 권 나와 있거든요. 뭐 국내는 번역은 안 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2권의 책을 놓고 38페이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커버링 말고 또 하나의 후보는 뭐였냐면, 한국 트랜스젠더 영화사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38페이지에는 조혜영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딱 이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5째, 위의 질문은 왜 지금 트랜스 영화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
라는 요 한 문장이 문득 같이 읽어보고 싶다. 왜냐면 한편으로는 이제 알리스 기의 작품을 뭐 트랜스젠더 영화사에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해석의 영역에 있지만 한편은 우리가 그냥 굉장히 헤테로한 이성애 중심적인 영화사, 시스젠더 중심적인 영화사 안에서 퀴어의 존재들을 되게 오랫동안 지어왔고 이걸 다시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 지 한 20,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안에서 또 트랜스젠더의 역사는 지어져 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관점으로 영화사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되게 재밌는 글들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심평. 네, 제가 조금 저희 파일럿 마무리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네, 기회를 조금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네. 기획자. 어쨌든 제가 뭐 기획자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해보자라고 가치를 얘기해서 사실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사실 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또 이 우리 모두를 조정해주는 네, 홍 PD의 영향이 없었으면 홍 가능하지 PD. 않았다라는 네, 또 감사 홍 PD 인사를 땡큐.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뭐 글쎄요 이 3-2부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파일럿을 준비했던 요즘 시리즈랑 페미니스트 클래식은 러브라이즈 블리딩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 장손이랑 그다음에 마지막 정년이까지 했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에서는 우리 잔느딜망이랑 그다음에 아네스 바르다 이삭 주는 사람들과 나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앨리스 기의 여러 단편 영화까지 했는데 저희 그래봐야 사실은 6개 6작품밖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규 시즌으로 저희가 기획을 찬찬히 하게 되면 지금 손평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 파일럿 들으시고 저희한테 뭐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더 뭐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뭐 다르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와 함께 손희정 쌤 좋아하시는 칭찬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칭찬과 사랑. 칭찬과 사랑. 그거 좋겠네요. 없이 못 살아. 네. 다 몰아드리겠습니다. 칭찬과 아니, 나한테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달라고. 제 주십시오. 손희정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그런 기회로 저희도 쭉쭉 힘을 받아야 저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다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애썼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시즌 돌아올게요. 1에 만나요. I will be back.